예,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철승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정철승 변호사님을 알게 된 건, 페이스북을 통해서인데요. 어느 날 정철성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저랑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정철성 그날부터 정철성 변호사님의 그 글에 관심을 가지면서 쭉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에 제가 많이 빠져들었죠. 그 이유는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철성 변호사님의 직업이 변호사시고 저도 직업이 변호사인데 정철성 변호사님은 한국에서 주로 재판을 하시고 저는 영국에서 재판을 하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변호사들 중에서 그 재판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 싸움꾼, 글라디에이터랑 비슷한 그런 표현으로 그 싸움꾼이라는 의미에서 리티게이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들 중에서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리티게이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은 뭐 변호사가 한 21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리티게이터들 소송만 하는 그 소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리티게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뭐 변호사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정철성 변호사님이 그 하시는 소송과 제가 영국에서 하는 소송이 예 접근 방법이 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철성 변호사님의 그 글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글이 짧아요. 저는 좀 길게 쓰는 편인데 정철성 변호사님은 딱 요약만 해서 아주 그 한국 변호사님들의 특성처럼 깔끔하게 글을 쓰세요. 그런데 그 깔끔한 글을 읽고 있으면 참 감동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정말 변호사로서의 뭐랄까 생각, 그 자세가 아주 함축돼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또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외할아버지께서 훌륭한 독립운동가셨고 또 정철성 변호사님의 그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신 얘기를 접하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선조를 부모를 두신 그런 분이라고 참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인과의 그 결혼 스토리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항상 좋아하고 즐겨 읽고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가 더 탐사 쪽에 그 언론들이 시민 언론들이 막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너무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검사 깡패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변론을 해주시고 특히 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을 보면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어떤 미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추행이나 이런 걸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참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들구나. 그리고 있었는데 정철성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이 생각하시는 글을 올려주셔서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떤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과거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을 쭉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그렇게 언론에서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럴 분인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내 생각이 맞았구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무조건 몰아가면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사건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의 글이 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의 글을 말씀드리면, 저 조국 교수님 글 올라오면 그때그때 항상 저는 봅니다. 그 다음 정철성 변호사님 글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조호균 변리사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조호균 변리사님은 정말 학자 같아요. 끊임없이 케이스들을 찾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유건 시인님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혁 박사님, 이주혁 의사 선생님의 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요, 또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님의 글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사비나 국님, 참 제가 감사를 드리죠, 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글들이 많은데, 권지연 기자님도 참 좋아하고요. 그런데 우리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고일석 기자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라고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걸 보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고일석 변호사님이 더 탐사 이런 쪽에서 조금 어느 한쪽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길래 아닌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가 되고 제대로 탐사가 되고 취재가 되고 탐사와 취재를 통해서 제대로 보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합쳐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울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일석 기자님께서 3일 전에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라고 해서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서 처음에는 좀 동의를 했어요. 변호사님들 중에 정말 좋은 변호사님들은 소송 가지 않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변호사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는 변호사가 꼭 나쁜 변호사만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매우 저명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정철성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에서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 법인의 동의나 상의 없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고장을 제출하면 그 변호사로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정철성 변호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소송에서는 아주 달인이시란 말이죠.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항상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기는 거고, 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게 변호사라고요. 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도 이기는 거는, 이거는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쓴 건데, 이거는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는 노력을 해서 이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진 경우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께서 피고인의 법인의 동의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그 근거도 없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인데 이거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철성 변호사님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우리 고일석 기자님은 그래도 저명하신 기자님이신데 그래도 법조 쪽에 꽤 많이 취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런 법률적인 조언도 구하지 않고 이런 기사를 쓰셨을까? 진짜 한 2, 3일 머릿속으로 참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법이 저런가?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오늘 그 정철성 변호사님의 글이 올라왔어요. 평화나무 기사. 여기는 이제 고일성 님이 쓰셨는데 김용민 목사도 역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 대표이사 상의 없이 더3사 경영권 소송에서 상고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쁘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철성 변호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평화나무 기사와 김 목사님의 포스팅을 이제야 봤습니다. 나는 평화나무를 언론이라고 여겨왔는데 내 사진과 내 이름을 타이틀에 내걸고 이런 악질적인 저격글을 기사라고 씁니까? 적어도 기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일의 경위와 이유는 취재해본 후에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천수는 더 탐사 등기 변경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더 탐사의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더 탐사의 새로운 이사들과 대표이사 간 선출된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탐사의 대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체크하지 않고 이런 악의적인 글을 기사라고 보도하고 언론사 대표인 김 목사님이 이런 저격 포스팅이나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평화나무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정말 실망이 큽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더 탐사의 정천수 씨를 비롯한 팀과 그 다음에 우리 강 기자님을 또 중심으로 한 팀이 있었죠. 이렇게 팀이 있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1심에서 법원은 이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1심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한국 법원의 판결 중에 부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당시에 정철성 변호사님은 더 탐사를 대신하고 있었고요. 더 탐사를 대신하고 있었고 법률 대리하고 있었고 정천수 씨는 거기에 소송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고 그리고 이쪽에서 주주총회라는 걸 해가지고 그 법원에서 난 판결을 해가지고 더 탐사의 이사진을 바꿔버렸어요. 이사진을 바꿔버리니까 이 바뀌어진 이사진은 이쪽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정철성 변호사님은 더 탐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가 항소를 강 기자랑 그 당시 그 이사들을 통해서 항소를 의뢰받고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사진은 김유정이다. 김유정인가요? 맞아요? 김유재다. 김유재의 허락도 안 받고 왜 항소했느냐? 너 항소 그 자체가 불법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유사한 재판이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예, 런던 영국의 한인사회 소송이었어요. 한인사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코리아 포스트를 발행하고 있었던 박모 씨가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아니 치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박모 씨가 한인회에 그 당시 당선된 한인회 당선된 그 조태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으로 지인이 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한참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한참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2년이 지나가지고 한인회 회장 선거를 다시 했는데 박영근 씨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표를 엄청 사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어요. 한인회 대표로서 회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을 상대로 박영근 씨가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판결도 나기 전에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태현 회장님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박영근 씨가 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한인의 소송은 이걸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한인회를 대표했던 그 조태현 회장님이 하고 박영근 씨의 소송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5년 만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 동안에 회장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번에 여기서도 정천수 씨 쪽하고 그 다음에 더 탐사의 그 당시 이사로 있던 강 기자님과 다른 분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소송에서 끝나고 항소심이 이루어진 건데 이쪽에서는 주주총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이사를 바꿔버렸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주주의 주식이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3분의 1을 주겠다 말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는 끝이 났어요. 1심 재판에서는 정선수 씨가 50몇 프로라는 게 맞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어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심 재판 결과만 가지고 이사회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사를 새로 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사 구성 자체가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 청구 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송은 강 기자가 그 당시 이사로서 선임을 한 거고, 그럼 선임을 한 거면 그 사람을 위해서 1심이 끝났으니까 항소심과 상고심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정철성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전히 강 기자의 그리고 그쪽 처음 했던 그 팀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민사재판이에요. 민사재판인데 아니 저쪽에서 이사진 바꿨다고 그 이사들이 항소를 하라고 안 했는데 왜 했느냐. 그쪽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제가 아는 영국의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어느 것도 기존에 있던 소송들이 확정된 소송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항소와 상고를 동일한 팀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었으면 소송을 저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이 이 판사 가고 저 판사 가고 저 판사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질서가 엉망인데요. 영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일어난 소송은 모두 다 합쳐서 한 법원에서 한 판사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국의 민사소송 진행 절차법은 상당히 많이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고일석 기자님의 글을 읽으면서 고 기자님께서 조금 경솔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 같은 민주 시민 사회 내에서 지금 이렇게 싸움이 계속 정폭되고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 고일석 기자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죠? 그냥 정철성 변호사 때려잡자고 하는 거죠. 근데 정철성 변호사를 때려잡으면 우리 민주 시민사회에 무슨 득이 됩니까? 정철성 변호사님을 때려잡으면 민주 시민사회에 무슨 질서가 잡힙니까? 그 다음 정철성 변호사님의 그 판단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면 적어도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근거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의 조언을 좀 받지 않지 않았나. 한국 법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몰라서 제가 100%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하고 진행했던 경우도 회장이 바뀌어서 박영건 씨가 한인의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가 한인 회장이 된 자신이 처음 소송한 자기에게 일부러 져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박영건 씨가 한인의 회장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조태현 회장이 소송을 맡아서 했는데 자신이 한인의 회장이 되었을 때도 조태현 회장이 여전히 그 소송에 한인의 회장 권한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5년 동안요. 회장은 2년마다 선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것 중에 어느 재판도 확정된 재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재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심 재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영국에서도 1심 재판은 40%가 뒤집어집니다. 항소심에서 40%가 뒤집어져요. 60%가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40%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은 대법원에서 하는 상고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재판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쁜 변호사로 몰아가면 그렇게 해서 몰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요즘 김용민 목사님 매사에 경솔함이 많이 드러나요. 제가 남을 이렇게 평가할 수준은 아니지만 또 평가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지만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낙곰수의 그 기대가 오히려 지금은 실망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철성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린 거고 만일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법원에다가 항소심 신청을 스트라이크아웃 해달라. 영어로 표현해서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신청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꼭 고일석 기자님이 기사로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왜 법원이 할 일을 기자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기자는 사실 전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안 봤던 이유가 이 앵커들이 시금방지게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앵커들은 사실을
취재하고 탐사해온 기자들이 취재하고 탐사해온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저는 정철성 변호사님의 판단이 옳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만일 이게 한국 법원에서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를 때 또는 글러다고 생각할 때는 법원에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언론으로 이렇게 먼저 해서 누구는 나쁜 놈하고 딱 정죄를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욕하는 기레기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이재명은 범죄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 조국은 범죄자, 조국은 사모펀드로 대통령이 되려고 돈을 모으는 놈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검찰은 이랬고 펀드는 이랬고 이쪽에서는 이런 게 있었지만 형사법상 동아대학 그 대학교에 무슨 뭐죠? 동양대학교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 상장 대장이 있느냐 좀 보자 그랬더니 없대더라. 그래서 왜 없느냐 대장이 그랬더니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래서 태워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도를 했으면 그들은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기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검사들이 써준 시나리오로 그들은 소설을 써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덤벼들었고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없어져야 될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일석 기자님께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글은 어떤 자격으로 쓰신 겁니까? 기자의 자격으로 쓰셨다면 기레기들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만일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썼다라고 한다면 고일석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 민주 시민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일만은 잘못하신 겁니다. 금방지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께서도 낙곰수의 그 기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그 신앙적인 입장의 얘기나 사회 참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사회, 민주시민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만 더 확인하고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편견 없이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는 한 기자가 회사를 그만둔 문제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제가 권지연 기자님에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한번 꼬집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리고 고용법에 의하면 권지연 기자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괘씸히 하시면 안 됩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의 고용인으로서 인플로이 고용인이라고 해도 되나?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인플로이로서 월급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월급 받고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노티스 피리어드라고 정해진 기간만 얘기하고 그리고 옮겨가면 됩니다.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인플로이를 너무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금방지게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가제는 개편이다. 김인수도 변호사니까 변호사 편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거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기자의 영역의 문제도 아니고요. 목사의 영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변호사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에서만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요.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그 결론은 기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결론은 법원의 몫이고 독자들의 몫입니다. 월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